올해 새해 명칭이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뭐 말은 잘 못하겠는데 올해 뭐 새해 복 많이 받는 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거 아니겠나 싶고 자, 1, 2월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서양, 동양, 한국 윤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요. 보충 자료를 좀 볼까요? 보시면은 아마 이 페이지에 첫 번째 공부 영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뭘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떤 영역의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테니까 쭉쭉 나와 있는데 요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들이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영역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학자들과 다음에 뭐 기출 문제 뭐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뭐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 중세를 하기엔 좀 뭐한데 굵은 뭐 강조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강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출제됐어도 출제된 적이 없고 하니까 그는 뭐 여러분들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심란하실 때 뭐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요런 정도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굵은 강조체는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좀 보시고요. 옆에 기출문제 출제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 지금 시험제도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전 해에 냈던 출제 뭐 학자도 그 다음에 또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를 했으니까 뭐 올해 내지 않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확인만 해보십시오. 몇 년도에 누가 기평 내지는 서술형, 누가 논술형에서 어떤 분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누누이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개념입니다.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든 간에 이론은 단일 명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명제들 사이에 정합적인 체계들이에요. 이론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론 체계가 있으면 이 이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수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개념들 중에 아주 중핵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뭐 선의지라든지 의무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의무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의지 개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핵적인 개념들,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개념은 뭐 외연, 내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어떤 개념이든 간에 외연과 내포를 가지잖아요. 그죠?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 근데 사실상 이게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죠. 그죠?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핵적인 개념과 다음에 그 개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선의지를 정의한다 그러면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 정의항에 들어가 있는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공부는 개념에 대한 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저서를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이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파악하게 되면 잘 파악하면 일단 여러분 그 기입형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다음에 서술형 문제의 상당 부분을 쓸 수가 있죠. 서술형 문제들을 보면은 개념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단일 개념의 의미만 가지고는 아마 서술형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형태의 문제들, 유형의 문제들인지 간에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올해 그 칸트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요 두 개념 사이에 선의지라는 개념과 의무라는 개념 있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아까 그 어떤 이론 체계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개념들, 각각의 개념들을 파악했다라면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들 사이의 관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마 서술형 문제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좀 이따 보실 그 소크라테스 같으면은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고 덕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지라는 개념과 덕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한 개념들을 파악하시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개념의 역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단일 개념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개념들의 역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개념의 역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용어는 동일하죠. 요런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를 소크라테스가 사용할 경우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할 경우가 있고, 에피쿠로스가 사용할 경우가 있고, 칸트가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뭐 공자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맹자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순자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쭉쭉쭉 있습니다. 그 이론의 발달사는 개념의 변천사입니다. 이론의 발달사라는 건 어떤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 다른 형태의 이론으로 바뀔 때는 가령 어떤 학자가 뭐 예를 들어 뭐 흉이라는 학자가 있고 다음에 스피노자라는 학자가 있다라면 이 둘 사이의 이론 체계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 용어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 그러니까 사용된 용어라 할지라도 그 용어가 학자들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거든요.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정립돼 나가요.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학자마들이 사용하고 있던 물론 그 단일 개념들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아마 그 개념의 역사를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논술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술 문제는 특히나 서술형 그 시험 문제에서도 학자와 학자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학자와 학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 비교할 때는 막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제 신문에 휴음하고 무어를 제 신문에 한 건에 실은 문제가 있었고, 무어는 뭐 잘 아시죠? 자연주의 오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무어하고 휴음을 결합시키는 건 출제자가 그 호텔에 들어가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뭐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냥 한번 같은 뭐 영국 사람이고 그냥 영국 사람끼리 한번 묶어보자 라고 묶지 않습니다. 절대. 휴음과 무어를 묶는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휴음이
현대의 뭐 정서주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논리실정주의의 기원이라고, 특히 도덕과 관련해서는 뭐 기원이라고 뭐 이야기되기도 하고, 특히나 무어 관련해서는 휴메의 그 저서 중에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소위 자연주의 오류를 지적했던 최초의 학자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무어하고 묵죠. 무어하고 묵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학자들과 학자들 사이에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학자와 그 학자 사이에 분명히 차이 나는 지점이 있고, 그거는 같은 용어로 표기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묻고요. 그러면서 비교하고 차이점을 묻는 문제를 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의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통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독일말 아니면은 뭐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선이라는 개념을 던져놓고, 성이라는 뭐 던져놓고, 이게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공자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생각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론은 학자, 어떤 단일 학자의 개념과 그 개념과 그 다른 개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개념의 역사를 파악하면 하나의 이론 체계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해를 했다는 건 외운 수준이 아니에요.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성품의 탁월성이 뭐냐 하면, 성품의 탁월성이란 뭐 중용 안에서 저저저저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마치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이렇게 흉내내듯이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만 살짝 바꿔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만 살짝 바꿔버리면 못 써요. 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 암기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만 이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든, 이게 시험 공부든 아니면은 뭐 논문을 쓰는 공부든 뭘 하는 공부든 간에 암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애들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죠? 뭐 저 잘 모르겠지만 애기 제일 처음에 있으면 걔네들 이렇게 책들을 무조건 외우게 하잖아요, 먼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외워봐 해가지고 못 외우면 때리고 막 외우죠. 그 다음에 그게 암기 수준이 일정 정도 지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학을 다 암기했으면 그때부터 주자의 대학 장구를 보면서 그 의미가 뭘까도 탐구하고 나갑니다. 탐구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개념의 의미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 칠 때,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각각의 학자들마다 무조건 암기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 휴메 성개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성개념, 이렇게 이해 없이 그냥 다 암기했다 칩시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 문제에서 막 비교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 막 내버려요. 이러면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문제에 적응을 못 해요. 그런 문제에 적응을 못 하거든요. 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와 암기의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 깊어지면 암기가 쉬워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달 좀 있다가 암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천재입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는데 한 달 만에 암기 못 합니다. 그때 암기를 하시고 반복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자, 요거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 이런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필요는 없겠는데, 적어도 수험생이 가져야 될 그 덕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덕목은 절제입니다. 절제. 플라톤의 사주독 중에 하나, 용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 이론 앞에서 그 작아지는 자기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이론인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칸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이렇게 위축되고 이래버리면 칸트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길거리의 범인도 전부 무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도 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 밑에는 자존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 같은 거 가지시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건 적어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기관들 중에는 여러 가지 뭐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의지도 있고 감정적인 있고 이성도 있고 한데 수험 생활은 이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감정이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 합리적인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합리적인 생활 패턴. 절제나 이런 것들은 그 합리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수험 생활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이 명하면 따라가야 돼요. 보통 하기가 힘든데 놀고 싶죠? 근데 이성은 하지 말라고 한다라면 놀지 말아야 돼요. 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시험 준비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그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준비 기간인데 그런데 이게 인생을 질곡시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기간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절제 뭐 저저 했는데 적어도 1년 동안은 삶이 좀 단순한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삶이 복잡하면은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삶이 복잡하면 교우 관계가 복잡하고 이성 관계가 복잡하고 복잡하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수험 기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때는 좀 단순한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절대 무리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뭐 특히 뭐 우리나라 스포츠도 그런데 뭐 정신력 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몰아서 하겠다. 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하루에 2시간씩 자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생각, 이런 자신의 의지에 대한 그 과대한 믿음 이런 걸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1년을 버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건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공부나 저도 공부를 이렇게 30 넘어서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던데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언제 들어오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도 하기 싫어지고 언제 들어오냐라는 말의 의미 아시잖아요. 뭐 엄청난 부담도 되고 뭐 했었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도 여러분 헬스클럽 같은 데 뭐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운동에 하다 보면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평생을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한 친구들도 스포츠 선수들 다쳐가지고 병상에 한 달 정도 누워 있으면 근육이 싹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부해 보시다 아시겠지만 공부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단절돼 버려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책을 열었는데 신세계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단되지 않고 쭉 가면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이렇게 몰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험 생활에 뭐 상식적인 이야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지 않는 것,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상당 기간 쉬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 뭐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좀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이제 올해 첫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있을 테고, 소위 여러분들 표현대로 의하면 뭐 초수라고 불리우시는 부분들 있을 텐데, 뭐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번 뭐 시험 삼아 봐보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1년을 시험 삼아 1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은 없죠. 그냥 올해 매진한다, 합격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조금 이렇게 몇 번 시험을 이렇게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에 대한 감정은 그냥 버리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떠나버린 옛 연인 때문에 그 연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랑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 감정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만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과거가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전혀 의미가 있는 과거가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실패의 경험이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오는 감정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오히려 과거가 이렇게 좀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다 되지 않을까. 뭐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별로 마음에 드는 시험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의 노력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는 별로 전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마치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치 그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성실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선생으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패턴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 제도는 빨리 없애버리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사범대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치적인 그 교육자 양성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노력했던 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게 뭐 지금 당장 되지 못하고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결국은 우리는 그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 뭐 일로 매진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 치러 들어가는 그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나아가 주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더 이상 잔소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소피스트 한번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위 그 시험 공부를 위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것들 있을 텐데, 제가 좀 강의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수험서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죠. 시험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가끔씩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최고의 수험서는 원서입니다. 원서. 최고의 수험서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알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겁니다. 칸트의 이론을 정확히 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윤리형이성학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 상학을 읽는 겁니다. 플라톤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국가를 읽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소위 기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소위 그 연구서들인데, 연구서들은 기본적으로 그 원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조금씩 이야기하는 이유가, 근데 이 원서는 학부 때 읽어야 됩니다. 학부 때. 아마 1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서들 다 읽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사범대 윤리학과의 커리큘럼은 1학년 때부터 원서 읽기로 다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서 읽기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후배들한테 그 학부에 있는 후배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절대로 저기 쉬운 거 있잖아. 왜 시중에 나가면 있는 그 읽기 좋은 그 왜 뭐 책들 이런 거 있죠. 그거 읽어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원서를 읽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학부 때는 그 마치 선비들 어릴 때 공부하듯이 걔들 무조건 외우게 하잖아요. 그 의미는 나중에 파악이 됩니다. 근데 외워놓으면 의미 파악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원서를 계속 읽혀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문대 윤리교육학에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제일 처음 들어가니까 1학년 전공 필수 과목 철학과라도 학부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 1년 내내 전공 필수 과목이 뭐였냐면 전부 원서 강독입니다. 그 고전 원서 강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1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는데 나중에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미 그 원서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들을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시험 1년 동안의 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 강의 교재나 아니면 뭐 따로따로 보충 교재나 이런 데서 그 원서의 중요한 파트들을 접할 수 있게끔 물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 2달 과정에서 그 많은 원서들을 뭐 강독도 아니고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 좀 접할 기회들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요게 원서하고 교과서입니다. 근데 교과서는 쉽습니다. 그냥 쭉쭉 읽으면 됩니다.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 뭐 윤리와 사상 책 같은 경우는 뭐 위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2500년의 윤리 사상이 그냥 한 몇 페이지에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되는데 교과서는 근데 읽는 이유는요. 그 안에 이론적인 내용이 잔뜩 들어 있어서 읽는 건 절대 아니죠.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를 읽으면 교과서 이렇게 집필하신 분들이 그 출제 풀에 포함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이든 그분이 제자든 간에 이분들이 그 이론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가끔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그게 기입형 문제로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사상가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구나. 이 사상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점 있죠. 그 점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론들을 좀 확장해야 돼요, 당연히.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육 과정에 내용 영역 관련된 성취 기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거 논술 주제로 활용될 수 있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도덕과 행복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걸 알아보자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취 기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취 기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왜 우리 우리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성취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과서 더불어 확인해 보시고 이거 확인하시고 이걸 확인해 보세요.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2002년부터 8년까지가 아마 서답형 시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논술, 다음에 또 시험제도 바뀌었고 있죠. 근데 요 시험 과정에는 이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어서 이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이제 걸러내시고 이렇게 조금 한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연구소는 여러분들 이론의 연구소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연구소들 조금 이렇게 뭐 확인하셔서 이론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다음에 좀 뭔가 의문이 생기고 잘 이해가 안 되시고 할 때는 뭐 참고할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정도로 해서 좀 보시고 반드시 그 교과서 기술 문제 다음에 그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원문들 뭐 이런 것들 다음 주요 연구소들은 뭐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피스트부터 보도록 합시다. 서양 윤리의 출발인데요.
보도록 합시다. 아마 제 보충 자료에 보시면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윤리서의 인식론적 근거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소피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소피스트의 윤리서를 상대주의 윤리서라고 부르는데 그 상대주의 윤리설이 확립되기 되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론적 견해인데요. 일단은 두 번째가 도덕의 기초에 대한 소피스트의 입장 확인하고, 세 번째가 덕의 성격에 대한 소피스트의 입장 이해하고, 네 번째 소위 좋은 삶, 훌륭한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소피스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다음에 소피스트들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프로타고라스가 있는데 이 사람 이론 정도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소피스트에 대한 이해는 거의 대부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제 교재에 보시면 탐구 대상 목표 방법이 있는데 그 소피스트 이전에 그 서구에 특히 그리스 이쪽에 자연 철학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탐구 목표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아테네가 번성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스가 발전하고 이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시점에 와서 소피스트가 등장하는데 이 소피스트의 기여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예를 들어 철학이라면 철학의 중심 주제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영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는, 그걸 본격적으로 확립시켰던 그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피스트들은 이렇게 자연의 원리가 뭐냐, 아르케가 뭐냐를 탐구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시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리, 정치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걸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한 인간, 그러니까 아테네 폴리스라는 그리스 아니면 그리스라는 토대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잘 살기 위한 실용적인 실용적 지식을 확립하는 것, 획득하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게 목표였고,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한 탐구 방법으로 소피스트들의 일반적 방법을 보통 경험 귀납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소피스트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경험주의와 실용주의의 그 선구자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원리에 대한 어떤 그 원리를 확정해로 그로부터 연역하고 이런 방식의 탐구 방법을 사용했다라면, 이분들은 소피스트들은 그런 식의 탐구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들로 출발해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보통 취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탐구 대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러다 보니 이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어내냐면 예를 들어 각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스의 법률들이 다 다르고 도덕 체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쭉쭉쭉쭉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나온 결론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경험 귀납적 탐구를 통해 소피스트들은 인간은 어떤 확실한 지식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다음에 소유 지식이라는 건, 지식의 가치라는 건 절대성, 보편성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서 온다라는 결론을 보통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피스트들의 윤리설을 보통 상대주의 윤리설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게 상대주의 인식론입니다. 상대주의 인식론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경험 귀납적 방법을 통해 어떤 지식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식은 기본적으로 경험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감관의 작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감각기관 있잖아요. 감각기관의 작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관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에 따라 그 상태가 변하게 되면 어떤 대상에 의해 주어지는 자료들의 성격이 변해버리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물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어떨 때는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 감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 감관작용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최초의 자료들 있잖아요. 그 소위 감각 데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 자체가 감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 기능의 한계로 인해 계속 변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보편적, 영원불변하는 것,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 그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이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식기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고, 자,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견들 사이에 진위를 가려주는 기준도 우리가 알 수 없다네.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예를 들어 아까 나중에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할 텐데 각자의 의견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참이다. 결국은 이 말은 진리와 관련해서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주의 입장. 자, 이게 인식론적 상대주의인데요.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의 윤리설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주제가 윤리적 상대주의일 텐데, 자, 보편적 영원 불변하는 지식,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이 지식 안에 도덕적 지식도 포함이 된다라면 우리는 보편적이거나 영원 불변하거나, 그렇죠? 다음에 뭐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 지식 아니면 도덕 규범, 도덕적 지식이라든지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 자, 이걸 소유할 수 없으니까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라든지 도덕적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은 또한 우리 여러 도덕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마다 각각의 도덕 체계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마다 어떤 따르고 있는 일종의 도덕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덕 체계들 사이에 참 거짓이라는 좀 이야기지만 무엇이 더 우월한지, 무엇이 열등한지 그걸 가려질 수 있는 보편적 기준도 없다. 이게 그 상대주의 윤리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들이라는 건 결국 개인이나 아니면 그 개인이나 아니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기초에서 형성된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것들 사이에 우열을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겠다. 자, 달리 말하면 도덕의 기초는 뭐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들 있잖아요. 아니면 개인이 승상하는 도덕 체계들 있잖아요. 그 도덕의 기초는 결국 그 개인이나 아니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플라톤 같은 이데아라든지 뭐 이런 있잖아요. 초월적인 어떤 근원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사회가 가진 이 신념의 기초에서 도덕이 형성된다. 그리고 요 신념들 사이에 우열을 가려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각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는 그 사회에 있어서는 타당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타당하지 않아요.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자,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뭐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덕의 교수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와 대화하는 것 중에 덕의 교수가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소피스트가 강력하게 그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덕을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소피스트가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덕이 뭐냐?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덕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 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이게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덕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정 아테네 내에서 잘 살기 위해 그런 현실 속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테네 민주정에서 잘 살기 위한 기술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민회에 나가서 말빨 세우는 기술입니다. 재판정에서 이기는 기술. 소위 변론술 같은 거 있죠? 변론술, 수사술 이런 것들이요. 변론술, 수사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것. 의견들 사이에 어떤 의견은 진리이고 어떤 의견은 거짓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의견과 의견이 대립했을 때 내 의견이 다른 의견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 재판정, 민회 이런 데서 자, 이런 기술을 가지는 겁니다.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이라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 현실적으로 잘 살기 위해 출세도 하고 부도 얻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는 것.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게 덕이다. 하가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아크로폴리스 같은데, 아고라 같은데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개인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여기 노량진 오면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막 벽보들 쫙 붙여놓고 뭐 따라오라 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습니다. 아고라에 단상이 있거든요. 어떤 소피스트 온몸에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이렇게 숑숑 달고 이거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나는 엄청난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 광고를 하면 귀족 집안의 아버지가 그 광고를 듣고 초빙을 해서 우리 애 좀 가르쳐주라 뭐 이런 방식으로 돈 받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혐오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게 바로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소위 기술들, 변론술, 수사술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아마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프로타고라스를 한번 봅시다. 아마 소피스트 중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윤리학과 관련해서는요. 관련 있는데 자, 잘 아실 겁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했던 주장 중에 굉장히 유명한 주장이 있죠. 소위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정문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척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상대주의 인식론, 상대주의 진리론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때 인간은 인간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개인에게 어떤 각각의 개인 A, B, C라는 개인에게 있으면 A는 어떤 대상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와 비존재의 비존재를 결정하는 건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뭐 말이 어렵습니까? 이 책상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책상이 있다라는 명제를 쓰죠. 근데 책상이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의 진리값이 만약 예를 들어 t다, 참이다라고 했을 때 왜 참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책상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존재 그 자체가 그 명제의 참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있음을 탐구할 때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결정해 주는 가장 아주 원초적인 근거는 그 존재가 실제로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를 증명해 주는데 지금 프로타고라스는 뭐라 그럽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하는 건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해 주는 척도가 나다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내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상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한단 말이죠. A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했으면 이 명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런데 너가 대상 A는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판단했다라면 요 판단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판단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이고요. 참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함축하냐면 요 둘 중에 참 거짓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척도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 판단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한 사람에게 그 판단은 참이에요. 그리고 두 판단 사이에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이게 그 인간 만물 척도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뭐죠? 결국 지식은 상대적인 거다. 지식은 상대적인 거다. 보편적이고 영원불멸하고 절대적인 지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윤리학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죠. 윤리학적 당연히 상대주의적 윤리설을 주장을 합니다. 지식은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이나 도덕적 규범도 전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법률가입니다. 그 당시엔 법체계와 도덕체계가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법률가입니다. 자, 도덕도 상대적이에요. A라는 사회의 알파라는 도덕체계와 B라는 사회에 베타라는 도덕체계가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 도덕체계는 아까 마치 존재하는 것의 척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척도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요 도덕체계는 A라는 사회에서는 참이에요. 타당한 거. 그리고 요 베타라는 도덕체계는 B라는 사회에서 타당한 거예요. A라는 사회에서 타당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요 두 도덕 사이의 진위라든지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이 체계는 A라는 사회에 타당하고 베타라는 도덕 체계는 그냥 B라는 사회에 타당할 뿐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베타라는 도덕 체계는 여기에 타당하지 않고 알파라는 체계는 여기에 타당하지 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 프로타고라스는 법률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법률가는 뭘 합니까? 입법하는 사람 아닙니까? 입법하는 사람 아니에요? 법을 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규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프로타고라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테네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법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대안이 되는 법률 체계로서 A라는 법률 체계와 B라는 법률 체계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개인의 입장에서 치면 어떤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규범들이 뭐 A, B, C, D 뭐 여러 가지니까 복수의 체계가 있다라면 복수의 어떤 도덕 체계, 도덕 규범이 있다라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때 선택을 할 때 아까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보편적 기준이 있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입법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라는 두 그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선택할 때 기준은 뭐냐? 실용성입니다. 선택 기준, 도덕 체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소위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그래서 그 현대 실용주의의 뭐 원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실용적 효과를 가지느냐, 그렇죠? 요게 우리가 어떤 도덕 체계를 선택하고 어떤 규범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기준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참인 도덕 체계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더 나은 도덕 체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실용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나은 도덕 체계는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이런 데 보시면 뭐 실용주의의 원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지식, 그것의 가치는 그것의 실용성에서 온다는. 도덕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나중에 보실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선의 이데아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도덕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니면 도덕 규범이나 도덕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서 온다. 문제 해결 능력이죠. 도덕 문제 해결 능력 있잖아요. 도덕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 실용성으로부터 온다. 라는 게 프라타고라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프라타고라스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입장 문제이고요.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실용성 강조 이야기했고, 밤에 사회적 상대주의 이야기 나오죠. 프라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개인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상대주의자는 아니고요. 사회적 상대주의자입니다. 사회적 상대주의자인데 이때 사회적 상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소피스트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도덕 체계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타고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속해 있는 한 사회 내의 관습에 대한 건전한 복종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건전한 복종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 어떤 사회 관습에 대한 건전한 복종, 관습 내지는 관행. 여러분, 소피스트들은 도덕 체계를 기본적으로 관습이나 관행으로 봐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원이라든지 어떤 초월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자, 그래서 관습에 대한 건전한 존중.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도덕 체계, 소위 관행 관습으로 불려지는 도덕 체계에 대해 그걸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우리는 한 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도덕 체계나 도덕 규범이나 관습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도덕적 지식, 도덕 규범, 도덕 체계의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가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이죠. 그러면 어떤 식의 사고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한 사회 내에 어떤 역사나 전통을 통해 구축되어 있는 관습 관행으로서의 도덕 체계는
그 사회의 존속과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할 정도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관습에 따라서 그런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살게 되면 한 개인의 관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사회가 지속돼야 개인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사회도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관습 자체가 이 관습은 조음의 이데아 이런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기원에서 형성된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실용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경쟁하는 도덕 체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체계들 중에 그게 살아남았다는 건 그게 그 상황이 실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실용성은 개인과 사회에서 실용성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그 관행을 따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을 개척할 것이 아니라 그 관습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프라토고라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프라토고라스의 입장에서 윤리적 삶은 내지는 도덕적인 삶은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 한 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관습 있잖아요. 그 관습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것에 자기 행위를 그것에 따라 자기 행위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도덕 사회화론의 원조입니다. 소피스트가 여러분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시면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가 대화하는 것 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기 이야기 나오는데요. 상기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은 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걸 외부에서 안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도덕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한 사회 내에 그 사회의 존속과 유지와 관련해서 아주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있는 도덕적인 관행들 있잖아요. 그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 사회에 태어나면 그 관행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관행에 따라 살 때 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반대예요. 도덕 교육이란 상기다. 그러니 외부에서 안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 진리가 있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도덕 사회론의 원조입니다. 원조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프라토고라스 아주 대표적인 소피스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 예를 하나 더 봅시다. 이분은 그 소피스트 중에 아주 극단적인 회의론자입니다. 고르기아스인데 그냥 한번 그 박스에 있는 거 읽어나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소피스트의 그 상대주의적인 인식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고르기아스는 그에 져서 책 전체가 남아있지 않고 제목이 남아있습니다. 피시스 또는 존재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근데 자연 철학자들이 피시스를 탐구한 사람들인데 자연의 원리를 탐구한 사람이죠. 이때 원리라고 한다는 건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비꼬는 겁니다. 피시스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명제를 제시하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이웃에 전달할 수 없다라는 고르기아스의 유명한 회의주의적 명제가 제시됩니다. 간단한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함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감각 지각되는 현상에 독립해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철학자들은 피시스를 탐구했습니다. 우리 감각을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 원리들을 탐구했거든요. 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자, 즉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감각 지각된 현상뿐이다. 나중에 근대 경험론으로 넘어온 버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재됨은 지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됨은 지각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재와 지각을 일치시키는데 그 원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는 걸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각되지 않은 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부산에 84층 빌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부산 옛날에 대학교 때 해운대 가가지고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은데 부산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가지 않는데 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모르죠. 만약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각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존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건 의미가 없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인식은 감관의 작용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감각 경험일 뿐이에요. 그걸로 제한돼요. 그 안에 포섭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봐야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뭐 이런 형태의 뭐 인식론적인 문제가 나올 리는 없을 거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명제는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자, 니네들 자연철학자들 피시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좋다. 그러면 뭐 존재한다 치자. 그런데 알 수가 없다. 왜요? 우리 인식은 감관의 기능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뭐 존재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 치자.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도 진제와 속제 나누어가지고 진제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뭐 그 언어적 방편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언어는 뭡니까, 여러분? 언어의 기능은 상징 기호로 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거거든요. 지시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의 그 감각 경험 현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체계는 결국은 그 경험된 것들과 대응할 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전부 그 우리가 감각 경험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뭐 지식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그 지시할 수 있을 뿐이니까 언어 자체가 감각적 인식의 영역 한계 안에 이렇게 포섭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있는 대상을 지시할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그 진제 반야지혜 같은 경우 언어로 이렇게 지시할 수 없잖아요. 왜 지시할 수 없습니까? 그 언어로 우리가 갖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가지지를 못해요. 언어는 전부 가명이에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가명이야 말이에요. 생성소멸하는 어떤 것들을 고정시켜놓고 지시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들은 전부 다 그 어떤 지시 대상과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 지시 대상은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 안에 포섭되어 있는 것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발견했다 해도. 여기에 그 고르기아스가 가지고 있는 요거는 아주 극단적인 인식론적 상대주의, 이게 회의주의까지 나아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